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뉴욕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소는 언제나 붐볐다. 생기찬 모습에 젊은 남녀 세 쌍이 까불거리며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넣은 주머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이름 높은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오르자 버스는 곧 출발했다. 황금빛 모래와 잘게 부서져 오는 하얀 파도를 향하여 차창 밖으로는 추위 속에 움츠러든 회색의 뉴욕시의 풍경이 뒤로 미끄러지듯 흘러갔다. 세 쌍의 남녀는 알지 못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흥분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뉴저지주를 지나갈 무렵쯤에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조용해졌다. 그들의 앞자리에는 몸에 잘 맞지 않는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묵묵히 앞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먼지로 더러워진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뒤에서 조잘거리는 젊은 남녀들이 무안해질 만큼 한사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밤이 깊어 버스가 워싱턴 교외의 어느 음식점 앞에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다투어 내려 허기진 배를 채웠다. 단 한 사람, 그 말없는 사내만이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다.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그의 행동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멋대로 여러 가지를 상상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병사일까? 식사를 마친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워싱턴을 떠날 때 일행 중 용감한 한 여자가 그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듣자 하니 경치가 정말 멋지다면서요? 하고 명랑하게 물었다. 그렇죠. 한참 만에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야릇한 우수의 그림자가 스쳤다. 잃어버린 옛 기억이라도 떠오른 듯 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그 여자가 다시 말했다. 고맙소. 그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컵에 따라준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완강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여자가 일행에게 돌아가자 그는 등을 뒤로 기대며 잠을 청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었다. 버스가 다시 음식점 앞에 섰다. 이번에는 그 사내도 승객들을 따라 식사하러 내려왔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여자가 그에게 자기들과 자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몹시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이 뒤숭숭한 듯 연신 담배를 피워 물곤 했다. 젊은이들은 즐거움에 들떠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멋진 야영 이야기들을 소리 높여 제잘거렸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가 다시 버스에 오르자 젊은 여자가 또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그는 젊은 여자의 호기심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듯 괴로운 표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다. 사내의 이름은 빙고였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 있었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결혼은 하셨던가요? 젊은 여자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다니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그는 가늘게 눈을 뜨고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이니 만약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달라고 썼어.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재혼해도 좋다고 말이오. 그녀는 훌륭한 여인이오. 나는 그냥 나를 잊어버리라고 썼어.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말이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어. 3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소. 그는 조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 지난 주일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또 편지를 썼어. 우리가 살던 브룬스위크라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하나 있어. 나는 편지에서 만약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 했어.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어디로든 떠나겠다고 썼어. 여자는 깜짝 놀랐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일행들도 빙고가 보여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곧 전개될 장면에 대한 호기심으로 들떠 있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모두가 흥분에 들떠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낡고 구겨진 빙고의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부인은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착한 마음과 얌전한 태도가 드러나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직 많이 어렸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마침내 브룬스위크까지
20마일 남았다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으로 다가붙어 빙고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졌고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빙고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굳은 얼굴에서 누구라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의 순간을 대비해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지는 듯 했다. 마을까지 거리가 20마일, 15마일, 10마일로 점점 가까워졌다. 버스 안에 정적은 계속되었다. 엔진 소리만이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렸다. 그때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리에서 뛰어나와 소리치며 춤을 추듯 환호했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던 사람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차창 밖으로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서 환영의 깃발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는 동안 늙은 정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오랜 기다림과 환영을 상징하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